광활한 초원을 무대로 삶을 영위했던 유목민,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일삼던 야만적인 침략자로, 때로는 동서양을 잇는 문명의 가교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이 유목민들의 실체는 아직도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일군 역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 대담에서는 유럽과 만난 동양 유목민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유럽과 만난 동양 유목민의 저자이신 상생문화연구소 김현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에 좀 흥미로운 책을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유럽과 만난 동양 유목민. 특히 그 부제가 참 마음에 들던데, 유라시아 초원의 정복자 동양 유목민에 대한 유럽인들의 기록, 이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인류 역사를 볼 때 대륙과 해양, 이 대륙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정주민과 이주민들의 역사, 이 유목민들의 역사를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정주민들, 이 농경 문화와 이 유목 문화의 어떤 그 특징이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정착 그 농경민들은 그야말로 이제 그 농업을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그 살면서 이제 그 농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동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태어나서 그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반면에 유목민들은 정해진 집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은 없고 천막을 쳐놓고 초원에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물과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동이라는 게 무작위 아무 데로나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 하영지와 동영지 사이를 이렇게 그 이동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그 밝혀져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처해 있는 그 생활 환경의 차이가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이 유목민들이라고 했을 때 이 유목민들이 활동 그 영역이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활동 영역은 보통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게 유라시아 지대의 그 초원 지대이죠. 유라시아 지도를 보면 동쪽으로는 몽골 고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는 헝가리까지 이 초원 지대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스텝 그 벨트죠. 거리로 따져서 7,000km에서 8,000km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살아간 사람들이 이 유목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몽골 고원에서부터 이제 그 헝가리 평원까지 네. 직선거리가 한 7,000에서 8,000km. 상당히 그 광활한 이제 그 지대인 것 같네요. 그죠? 이제 역사서들에 따른다면 아무래도 그 유목민들이 이제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제 간혹가다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서양사를 이제 그 바꿨던 그런 기록들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유목민들의 역사가 동북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봐도 될까요? 유목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몽골 초원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에서부터 그 유럽 쪽으로 유럽 초원 쪽으로 이동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 유목민들이 언제 처음 등장을 했느냐라는 문제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직은 이제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그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그 해답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쿠르간 가설이라는 그 설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쿠르간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 시기도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날의 그 남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일대에서 유목민들이 유목 문화가 처음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쿠르간 가설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알타이 지역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동북아시아의 그 알타이 지역이 굉장히 그 훌륭한 유목 초원지대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제국이 그 유목민 제국이 형성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목 문화도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예. 그 우리가 이제 유목민 이야기를 할 때 많이 그 알려진 건 역시 이제 훈족 이야기를 예.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로마 제국을 뭐 멸망시킬 수 있는 시켰던 그런 뭐 일들까지도 알고 있는데 왜 유목민들은 이 살던 곳을 이 버리고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수천 킬로를 이동을 했을까요? 두 가지 원인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후 재앙이죠. 기후. 예, 그래서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날씨가 겨울에 추워버리면 가축들이 모조리 얼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목민의 이동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그 있고 또 그것보다는 좀 더 그 빈번했다고 보이는데 다른 그 유목민족이 들어와서 자기 지역을 차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힘이 약한 경우에는 밀려나죠. 싸우다가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보통은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서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유목민이 이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또 그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당구공처럼 그 움직임이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유목민족이 쭉 그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이동한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연쇄적인 그 유목민의 이동의 흐름을 그 일으킨 경우가 더러 그 역사에서는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원인이 이 정치적인 이 분쟁, 전쟁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많이 그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유목민들 그 부족들끼리 어떤 그 힘이 강약에 따라 가지고 서로 이제 그 물리고 이동하는 그런 모습은 충분히 이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 그 기후 변화라는 거는 혹시 그 당시 어떤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뭐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연구가 되고 있나요? 그 겨울에 추워가지고 그 유목 그 민들의 가축들이 많이 얼어 죽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 장벽을 넘어서 왔다라든지 이런 기록은 중국 기록에서 덜어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기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동을 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남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는 흔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했을 때 유목민들의 이동은 뭐 남쪽도 있겠지만은 지금 뭐 박사님께서도 이제 저서에서 그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는 게 혹시 거기에 어떤 그 기후 변화가 작용을 했을까라고 싶어가지고 한번 예, 여쭤본 남쪽으로 겁니다. 넘어오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중국사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죠. 예? 그 선비족도 남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런데 남쪽으로 오다 보면 그 초원이 끊겨요. 초원이 더 이상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영위했던 생활 방식을 영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착 농경사회에 이제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나죠. 그런데 이제 서쪽으로는 그 초원지대가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쪽으로 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유목민들이 말씀해 주셨던 이동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원래 정착해 있던 또 다른 유목민이거나 아니면 그 원주민이 쫓겨나게 될 것 아닙니까? 네. 그죠? 예,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무기의 차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유목민의 문명이 원주민보다 앞서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유목민들 간의 어떤 그 생활 방식이라든지 뭐 그 전투 방식, 그다음에 무장 방식 이런 거는 이제 유목민들 간에 큰 차이는 없죠. 그런데 이제 유목민들이 이 정착 농경 사회로
들어갈 때는 그때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되죠. 예. 유목민들은 무엇보다도 기마민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능숙하게 타고 또 말을 타고 활을 쏴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유목민 사회에는 남자는 모조리 다 이제 그 전사로 복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강력한 이 부대를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전사 집단이 되어가지고 쳐들어가게 되면 그런 그 기마 민족의 공격에 대해서 정착 농경 사회는 제대로 대응을 하기가 힘들게 되죠. 예,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무기였던 셈인데 말이라는 게 오늘날 같으면 탱크에다가 전투기를 결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기마민족 참 우리 역사의 선고사에서도 많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당히 뭐 당시로 봤을 때는 최신의 어떤 뭐 병기를 소유한 하나의 그 사람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면은 이게 유목민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호전적인 그런 모습들만 많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 유목민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동서 문명을 잇는 하나의 그 가교의 역할도 많이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렇죠. 그 유목민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정착 농민들하고는 달리 예. 이동하면서 살고 또 이동거리가 매우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회에 걸쳐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세운 나라가 힘이 강할 때는 여러 문명권들을 그 아래에 포섭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에서 출현을 해가지고 중국도 지배를 하고 이란도 지배를 하고 러시아까지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문명 단위들을 포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명 단위들 사이에 그 교류가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공동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명 간의 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그 역사서에는 이게 우리가 유목민이라고 하면은 뭐 야만인, 어떤 뭐 문명의 파괴자, 침략자 이런 이미지가 이제 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유럽에서는 뭐 최근까지도 그 유목민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기류가 뭐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뭐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역사를 많이 특히 서양사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피해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유목민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 공격을 받고 또 약탈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그 피해 의식을 표출을 한다는 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목민들을 바바리안, 야만적인 어떤 사람들로서 이제 묘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실과는 좀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목민들은 나름대로의 이제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사회 조직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정착 농경민들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야만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훨씬 더 그 국가 조직 같은 것은 유연하고 또 이 사람들은 그 이데올로기에 그렇게 매여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훨씬 더 덜 보수적인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유목민들에 대한 뭐 서구 역사서의 어떤 부정적인 기록들도 있지만 뭐 그들이 영향력은 이제 뭐 긍정적인 면도 좀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많이 저서에서도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이제 뭐 국가 조직 문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볼 기회도 생길 것 같습니다만은 국가 조직에서는 뭐 그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서구 봉건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뭐 그런 주장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서양의 봉건제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예. 이게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에 그 민족 이동 시기에 그 상황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그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그 아바르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그보다 조금 더 뒤에 나오는 그 마자르족 같은 이 유목 민족들의 그 지배 방식을 그 보고 그것을 이제 모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봉건 그 지배 체제가 그 형성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일부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유목민의 이제 어떤 그 문화들 갖고 있었던 고유한 문화들도 이제 서구 문화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서구 봉건 제도의 그 흥기에 영향을 끼친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마 문화. 예. 유럽인들이 기마 문화를 누구로부터 배웠겠습니까? 바로 이 아시아 유목민들부터 이제 받아들이고 배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등자입니다. 말을 올라타서 그 발을 디딜 때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마하는 그 경우 상당히 그 기마자가 자세가 불안정한데 그 등자가 등장하면서부터 등자라는 건 이제 쇠로 만든 그 발을 넣어서 몸을 신체를 이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죠. 그 간단한 장치가 옛날에는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바르족에 의해서 그 등자가 소개가 되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급속히 이제 그 유럽인들에게 이용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투 방식 같은 경우도 유목민들의 어떤 그 경기병, 유목민들은 이제 중기병이 아니고 경기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전투 방식 같은 게 굉장히 그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유럽인들이 연구를 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뭐 사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 최근 들어가지고 그 우리가 아닌 문명이라고 이제 그 자부하고 있는 유럽인들의 그 피 속에 우리가 이제 그 유목민, 특히 훈족의 유전자가 이제 섞여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거를 좀 보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유목민들의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사라진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조금 전에 그 뭐 피해의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그 훈족이 그 유럽인들의 혈연 그 유럽인들과 이제 그 통혼을 하는 바람에 특히 이제 상층부 그 훈족 귀족들이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럽인들과 통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혈연적으로 좀 섞여 있을 그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왜 그 이 유목민들의 역사는 제대로 기록이 되지 못했느냐. 이 유목민들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선 문자를 많이 이용을 안 했죠. 예? 그리고 문자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글을 안 배우는 거죠. 그리스나 로마 문명 보세요. 어릴 때부터 글을 배웁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어릴 때부터 글을 배우잖아요. 근데 유목민들은 어릴 때부터 말 타는 법을 배우지, 사냥하는 법을 배우지, 글을 안 배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아는 사람들이 그 많지는 않고 또 그런 것을 중요시 하지를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은 바깥에서 데리고 와서 서기로, 관리로 그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자기들의 역사를 남긴다든지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사실 어떤 그런 그 문자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이게 유목민이 역사가 그렇게 이제 상당히 그 강대하고 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상당히 이게 미약한 세력으로만 이제 그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뭐 전 세계를 뭐 주름잡고 뭐 역사와 운명까지도 이제 뭐 가르는 그런 강대한 이제 힘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후진국으로 또 어떻게 본다면은 뭐 국가도 없이 떠도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은데요. 예. 그 유목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훈족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의 그 멸망하고 관련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골 같은 경우도 중세 그 서구의 봉건 사회를 또 그 무너뜨리는데 그 몽골족이 이제 어느 면에서는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근대 자본주의의 흥기에 있어서도 그 직접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몽골족이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대의 개막도 그 투르크족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어떤 그 변화의 중요한 고비마다 유목 민족이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목 민족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유목민들의 시대가 16세기 정도에 들어가면 예. 유목민들의 그 우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우위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말이라든지 우월한 그 전술 이런 것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총과 대포가 널리 사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정착 그 농경사에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유목민들이 우월한 그 지위로부터 밀려나게 되는 거죠. 네. 총과 대포 앞에서 그런 이제 본보기가 그 러시아 제국 16세기의 러시아 제국에 의해서 명백히 이제 그 예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시기에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청나라가 주변에 이제 유목민족들을 다 제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장 지역도 보면 중국의 영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살던 유목민들은 전부 다 청나라의 그 신하가 되고 지배를 받는 소수민족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16세기 이후로는 이제 유목민족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때부터는 유목민족들은 러시아와 그 청나라라는 두 개의 그 강대국의 소수민족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그 가난한 그러한 그 유목민으로 전락을 그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또 기술적인 면에서 보자면 유목이라는 게 이제 꼭 필요하냐.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오늘날처럼 한 곳에다가 가축을 모아놓고 키울 수도 있는데 굳이 유목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그 농업 그 기술상의 이 변화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마 박사님께서는 그게 이제 유목민들의 역사적 중요성이 끝나는 시기 뭐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던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당시 무기 체계의 발달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그 총포입니다. 총과 대포. 대포의 역할이 이제 컸던 거죠. 그러니까 암만 그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쏴도 총과 대포 앞에서는 무력했던 거죠. 예. 그게 그리고 또 이제 뭐 시기적으로는 또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지역적으로는 이 러시아의 힘과 그다음에 청나라의 힘. 역시 이제 그 동북아시아에서 거의 그 마감도 되네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유목민들의 역사 상당히 뭐 그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은 긍정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유목민들의 역사를 재평가하려는 시도들은 어떻게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대에 들어서 이제 유목민의 군사적인 우위, 정치적인 우위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여러 국가들이 그 옛날 유목민들의 뿌리를 두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의 국가들 보면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 유목민을 조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정체성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유목민사를 그들은 연구를 해야만 합니다. 예. 우리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고사라든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도 유목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거란이든 뭐든 뭐 전부 다 돌거리든 흉노든 뭐 항상 이제 뭐 배우고 있는데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그 문화의 불모지로 생각했던 그 만리장성 밖에서 홍산 문화가 일단은 발견이 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홍산 문화도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 홍산 문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석기 문화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신석기 문화인데 보면 막 그 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전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 조직을 그 시사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적들이 이 발굴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야말로 이제 아주 그 무명 이전의 단계의 유적이 아니고 이것은 그 상당한 그 발전 단계에 달한 그런 문명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유목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냐? 유목민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홍산 문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석기 시대의 문화입니다만은 그 일부 지역에서는 그 청동기 이 유적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하가점 상층 문화라고 하죠. BC 그 2000년기부터 이제 1000년기에 걸쳐서 있었던 그 문화인데 그 밑에는 그 하가점 그 유적이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층, 하층은 이제 그보다 앞선 시기죠. 상층보다는. 그 시기에는 이제 그 청동기 시대인데 여기는 주로 이제 그 농경 문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층에서 나온 그 유물들 같은 경우는 그 유목민들의 이제 그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그 유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아마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농경 사회가 그 쇠퇴하고 그 지역이 이제 유목 사회로 이제 변화된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왜 그 농민들이 사라지고 그 지역이 이제 유목민 지역으로 그 변했을까? 이것도 이제 그 기후 변화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화가 일어나는 바람에 농경이 이제 불리하게 되니까 농민들이 떠나게 되었다고 보는 거죠. 네. 아직은 뭐 그 홍산 문화와 유목민 문화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인 연구들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흥미로운 하나의 그 테마들. 예. 이건 아마 나중에도 조금 해 주시면은 상당히 우리 역사를 탐구하는데도 상당히 유용한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김현일 박사님을 모시고 유목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유목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그 유목민들이 가졌던 그런 문화의 어떤 그 뭐 위대성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관점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사를 바꾼 주요 유목민들을 하나씩 이제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C 7세기에 그 거대한 그 유목 제국을 세웠던 이 족속이 그 스키타인데 이 스키타인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문화 그런 것이 이제 이 동쪽으로도 전파가 되어가지고 그 한반도에까지 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훈족이 게르만족의 이동을 그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게르만족의 태반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역설적이지만은 훈족이 서로마 제국의 동맹으로서 로마 제국을 어느 면에서는 지켜주는 역할을 또 해요. 훈족의 지배 왕족들 내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그 훈족의 지배하에 있던 여러 게르만족들,
대표적인 게 이제 고투족이죠. 이런 고투족이 그 독립투쟁에 나서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그걸 또 보고 또 다른 족들도 모방해서 훈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해서 급속히 훈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